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혈액암협회 회장 장태평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날씨도 그렇게 아주 화창하고 좋은 날씨는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3 폐암 희망나눔 공개 강좌를 하게 됐는데, 우리 혈액암협회는 그동안 지금 이런 자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환우분들하고 함께 이 투병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도 공유를 하고, 또 어떤 점에서는 서로 같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힘을 합하는 그런 자리로 이런 행사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연세안병원 폐암센터하고 같이 하게 됐는데, 아까 같이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보니까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어떤 폐암 세계 대회, 학술 대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오늘 강의해 주시는 조병철 폐암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이창영 교수님, 김경환 교수님, 임선민 교수님, 홍민희 교수님, 이기쁨 교수님, 이런 팀이 아주 드림팀으로 칭송을 받아가지고 세계에서 아주 가장 우수한 그런 폐암 드림팀으로 그렇게 선정이 돼서 상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느끼는데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심지어는 방산 수출까지도 이렇게 하는 굉장한 나라가 됐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의료 기술, 또 여러 가지 어떤 의료 시스템, 이게 세계에서 정말 앞서가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데 굉장히 자긍심을 갖습니다. 아마 이번 학술대회에서 세계에서 가장 멋진 그런 폐암 팀으로 선정되고 또 상도 받고 하신 것도 그런 하나의 어떤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자랑스러운 팀하고 같이 여러분들 강의도 하고 또 상의도 할 수 있고, 저희도 또 혈액암협회도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이 행사를 개최하게 돼서 정말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정보도 얻으시고 또 희망을 가지시고 투병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인사말이라고 하기엔 너무 거창하고요. 여기 여러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매주 또 외래에서 뵙던 분들, 또 자녀분들, 형제분들, 부모님들, 이 토요일도 남들 다 쉬는 날에 토요일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쁘죠? 예, 기쁘고, 오늘 이제 저희 아까 이제 우리 장태평 회장님께서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폐암센터, 우리 요번에 이제 세계 폐암학회에서 아시아권에서 가장 우수한 베스트 캔서 케어 팀으로 이제 선정이 돼서 그 또한 기쁘긴 하지만은 저희가 이제 좀 더 우수한 이제 의료 치료를 이제 제공해 드리고, 또 더더욱이나 이제 어려우신 이제 환우분들, 폐암 환우분들 또 가족분들 위해서 저희가 희망을 오늘도 나눌 수 있게 돼서 저희 또한 이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 혈액암협회 장태평 회장님, 아까 인사말 주신 또 이철환 사무총장님, 그 다음에 이런 큰 행사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런 직원분들 감사드리고요. 특히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환우분들한테 큰 희망을 주시고 또
새로운 이제 궁금증을 풀어주시게 오신 여러 교수님들 또 감사드리고요. 특히 어려운 와중에 아프신 와중에 또 다른 일정도 있으시지만 또 오늘 저희들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 가족분들 환우분들 환영하고 오늘 크게 배우고 특히나 뭘 배운다기보다도 희망을 갖고 오늘 집에 한 3시간 후에는 이제 집으로 떠나실 수 있기를 저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세브란스 병원 흉부외과 이창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일정이 생각보다 빡빡해서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폐암 치료의 여러 가지 중에 제일 대표 치료라고 할 수 있는 수술 관련입니다. 약물 치료가 최근에 많이 발전하면서 수술의 패러다임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 저희가 수술적 치료를 먼저 권유해 드릴 수 있는지, 폐암 수술의 기본과 그리고 최근에 약물이 발전하면서 그리고 CT를 많이 찍게 되면서 작은 크기의 폐암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수술 관련 최근 연구를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고, 그리고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랑 합병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합병증들이 무엇이 있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폐암 수술의 기본은 폐암 수술하면 사실 이게 흉부외과 의사뿐만 아니라 많은 종양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게 되는 NCCN 가이드라인인데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폐암이 의심되거나 폐암이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CT를 통해서 그리고 PET CT를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하고 그리고 머리 MRI까지 찍어서 전이 여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임상적으로 다른 부위에 전이가 없이 한쪽 폐에 국한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보통은 임상적인 1기나 2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술적 절제를 먼저 시행을 하게 되어 있고, 수술이 끝나고 나서도 1기가 확정되게 되면 보통은 추가 치료 없이 경과 관찰을 하게 되고, 수술 후에 임파선 전이가 있거나 2기로 확정이 되면 보조적 항암요법을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표준 치료 요법이 되겠습니다. 임상적 3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제 임상적 3기는 다학제 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다시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이제 임상적으로 안타깝게도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약물 치료 후에 약물 치료의 반응을 잘 듣는 일부 소수 전이가 있는 환자분들에서 수술을 시도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항암 약물 치료가 기본 치료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상적 1, 2기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에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한쪽 흉곽에 국한되어 있는 질환을 그냥 임상적 1기, 2기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한쪽 흉곽에 국한되어 있는 1기, 2기에서 수술이 다른 치료에 비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게 되면, 수술 이외에도 방사선 치료나 최근에 고주파 치료,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는 다른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수술 성적이 다른 방사선 치료나 마이크로웨이브, 고주파 치료에 비해서 2~3배 정도 좋은 장기 성적을 띠기 때문에 여전히 폐암 병기 1기, 2기에 있어서는 수술적 치료가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폐암 병기는 최근에 바뀌긴 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폐암의 크기, 그리고 침윤 정도, 그리고 여러 개 생긴 정도에 따라서 T병기, 그리고 임파선 전이 여부에 따라서 N병기, 그리고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M병기로 나눠지게 되고, 이런 TNM 병기를 통해서 이제 1기 A1 굉장히 자세히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 이번 세계 폐암학회에서는 또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쯤부터는 다시 병기가 개편이 될 텐데요. 점점 병기가 조금 복잡해지고 있어서
저도 다 외우지는 못하고 진료실에 이런 표를 놓고 환자분들이랑 표를 보면서 어떤 병기에 해당되고 환자분의 병기에 해당될 때는 어떤 치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예후는 어떻게 되실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폐암 병기들은 왼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세계 폐암학회 데이터고 오른쪽에 있는 NCDB 데이터베이스는 미국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제 병기에 따라서 쭉 나눠지게 되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수술을 했던 환자들의 성적을 보면 앞서 보여드렸던 그래프와 거의 유사하게 혹은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보이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폐암 1, 2기 환자들을 수술을 저희가 시행을 할 때 어떤 원칙으로 수술을 하고 어떤 범위로 치료를 하느냐, 수술의 원칙은 완전 절제이고 가급적이면 폐라고 하는 것은 절제하고 나면 간처럼 재생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폐를 보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이런 원칙 하에서 수술을 어느 정도 자르냐면 폐엽 절제술을 하고 주변에 있는 임파선을 자르게 됩니다. 이렇게 자르게 된 이유는 1995년도에 이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됐고 폐엽 절제술과 그렇지 않은 연구들을 비교했을 때 폐엽 절제술의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표준 치료는 폐엽 절제술의 주변에 임파선 박리술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공할 때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폐엽 절제술을 할 때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크게 엽니다. 왜냐하면 크게 열었습니다. 외과 의사의 손이 들어가야 폐를 절제하고 박리하고 꺼낼 수 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15년 전, 20년 전부터 이제 흉곽경 수술, 이제 개복술 대신에 복강경을 많이 하듯이 개흉술 대신에 흉곽 내시경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후에 이제 흉곽경이랑 개흉술 수술을 비교했던 연구들이 많이 나왔고 2008년도에 그 두 개를 비교했던 연구 결과를 보면 종양학적인 관점에서 재발률이라든지 생존율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합병증이 줄고 환자에게 드는 부담이 줄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대형 병원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의 환자에서 흉곽경이나 아니면 일부 그룹에서는 로봇 수술 등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표준 치료는 폐엽 절제술을 종격도 임파선 박리술을 흉곽경이나 로봇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정도로 알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폐를 자를 때 아까 폐엽 절제술, 폐엽 절제술이라고 하는데 어떤 게 폐엽이냐면 폐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눠집니다. 이쪽이 오른쪽 폐고 이쪽이 왼쪽 폐인데 오른쪽 폐는 상중하엽으로 나눠지게 되고 왼쪽은 상하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엽을 하나씩 다 자를 수 있는 거를 폐엽 절제술이라고 하고 여기 세 번째 있는 이 그림이 폐엽 절제술에 해당되겠습니다. 보통 종양이 있을 때 그 종양 부분만 부분적으로 절제하는 걸 쐐기 절제술이라고 하고요. 이 쐐기 절제술과 폐엽 절제술의 중간에 있는 것을 구역 절제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한쪽 폐를 다 절제하는 것을 전폐 절제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폐암 수술의 기본 관련 내용이었고요. 수술 관련해서 최근 연구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폐암은 최근 그 조기 폐암에 관한 연구가 있었는데, 조기 폐암은 특히나 그 최근에 저희가 폐암 건강 검진 때문에 CT를 많이 찍게 되는데요. 이 CT를 찍다 보면 2cm 이하의 폐암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임상병기 1기 A, 2 이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가 최근에 있었고, 그리고 국소 진행된 폐암, 보통은 3기 A가 많은데 1기 B부터 3기 B까지의 환자로 대상으로 했던 수술 전 면역 항암 후 수술을 하는 연구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연구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고 본원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초기 폐암 사이즈가 2cm 이하의 연구는 일본과 미국에서 나왔는데요. 이 제이콕 080이라고 하는 연구에서 아까 말씀드린 폐엽 절제술과 구역 절제술을 비교했을 때 생존율에 있어서는 구역 절제술이 좋고 재발률에 있어서는 두 군이 같았던 연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켈지비라고 해서 이 연구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유사한 연구가 진행돼서 올해 NEJM에 발표가 됐던 연구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구역절제술과 폐협절제술 간에 그 군의 두 가지 그룹에서 차이가 없어서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2cm 이하의 가장자리에 있는 비소세포 폐암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 폐협절제술을 대신하여 구역절제술이나 위치에 따라서는 이제 쐐기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최근의 중요 결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이제 약이 많이 개발되면서 기존에는 수술 후에 항암이나 항암 방사선을 했던 그룹에서 최근에는 수술 전에 일부 그룹에서 항암 약물 치료를 면역 항암을 하고 수술을 하는 그런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요. 예전에 지금 보시는 이런 특히 3기 A 병변에 있어서는 수술을 거의 안 하고 항암 방사선 후에 면역 항암을 하는 것이 표준 치료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작년에 처음으로 수술 전 항암 단독 때 수술 전 항암이랑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것을 하고 나서 수술을 했던 연구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보시면 이 노란색 그래프가 수술 전 면역과 항암을 했던 그룹이고 회색으로 된 것이 항암 단독을 했던 그룹입니다. 비교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발할 확률이 현저하게 수술 전 항암이랑 그 면역 항암을 같이 했던 그룹이 재발률을 낮춤을 알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이 모든 그룹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술을 했던 조직을 떼서 병리 검사를 보내게 되는데, 병리 검사에서 종양세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것을 완전 관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완전 관해가 나중에 재발률을 줄이는 때 일종의 마커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보게 되어 있는데, 면역 항암을 같이 했던 그룹이 완전 관해가 24%, 항암만 했던 그룹은 2.2%로 면역 항암을 했던 그룹들이 상당히 완전 관해율이 높아서 장기 성적도 충분히 이런 면역 항암을 같이 했던 그룹이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재발률뿐만 아니라 장기 생존에 있어서도 이런 단순 항암에 비해서 82.7%로 면역 항암을 동반했던 그룹에서 좀 더 좋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작년 2022년도에 발표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11월에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서 저희 병원에서도 시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린 NCCN 가이드라인에서도 바뀌었고요.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환자를 보는 이제 신촌세브란스의 병원에서도 일부 환자들에 있어서 이런 니볼루맙의 파클리탁셀 카보플라티드라고 하는 면역 항암요법을 추가를 함으로써 작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수술 전 항암을 하고 치료를 시행을 했습니다. 수술 자체는 이제 1월부터 8월까지 임상병기 1기 B부터 3기 B까지 시행을 했고요. 총 14분의 편평상피세포 폐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물론 그 서남들도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우연찮게 본원에서는 대부분의 환자가 편평상피세포 폐암이었고, 한 분은 안타깝게도 항암 면역 항암을 하는 과정에 진행을 해서 수술을 하지 못했고, 한 분은 수술을 거절하셔서 총 12분의 환자가 수술을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가 0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환자들에 비해서는 진행을 했기 때문에 수술 시간은 조금 길었고요. 대부분의 환자에 있어서 흉관경으로 시행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7.5일 만에 일주일 정도 있다가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4명의 환자에 있어서 합병증이 생기긴 했지만 대부분 별 문제 없이 퇴원하셨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완전 관해라고 했던 PCR이 총 12명의 환자 중에 7명, 58%의 환자에 있어서 완전 관해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였고, 다행스럽게도 수술 후 사망 환자는 없이 지금 모든 환자에서 재발 없이 추적 관찰 중에 있습니다.
12분의 환자를 저희가 테이블을 그려서 표를 그려서 본 것인데요.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12명의 환자 중에 있어서 수술하기 전에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폐엽 절제술로는 할 수 없었던 환자들이고, 대부분이 일부 환자들에 있어서는 혈관이라든지 기관지 절개를 해야 되는 약간 복합적인 수술을 했어야 되는 환자들인데, 그중 지금 빨간색으로 보여드리는 6분의 환자에 있어서는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단순 폐엽 절제술로 전환을 해서 수술을 할 수 있었던 6분의 환자를 보여드리는 표입니다. 그 중에서 3분의 환자를 제가 표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 굉장히 진행을 많이 해서 암 자체가 혈관까지 침윤한 것을 볼 수 있는 환자였습니다. 사실 다른 병원에서는 오른쪽 폐를 다 절제를 해야 된다고 하고 저희 병원에 오셔서 저희 다른 교수님과 임선민 교수님이랑 상의를 하신 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린 이 프로토콜을 진행을 했고, 지금 보시면은 혈관으로 침윤했던 암들이 다 없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병원에서는 다 오른쪽 폐를 전폐 절제술을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수술 시간이 조금 길기는 했지만 반응이 좋아서 우중엽 절제술만 했고, 수술하고 나서 유무용이 생기고는 했지만 9일 만에 환자는 퇴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환자를 절제암 그 병변을 보냈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양세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완전 관해를 볼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환자도 유사했었고요. 세 번째 환자를 보시면 그 우하엽의 기관지에 종양이 이렇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득 차 있었으면 이게 우중엽이고요. 이게 우하엽으로 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우중엽과 우하엽을 자르는 이엽 절제술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환자도 PDL1이 30% 정도가 있어서 저희가 수술 전에 항암이랑 면역 항암을 했었고, 이제 항암 면역이 끝나고 나서 수술 직전에 했던 기관지 내시경 소견인데, 아까 종양이 있던 자리에 종양은 거의 다 사라졌고 이 부분에 약간 종양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서 조직 검사를 시행했는데 종양은 없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변부로 종양이 남아있을 수는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은 진행했고, 다행스럽게 별 합병증 없이 퇴원하셨고, 마찬가지로 종양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의 완전 관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뭐 많은 환자는 아니지만 이런 국소 진행된 일부 환자들에 있어서 이전에는 바로 수술을 어렵게 하고 수술 후에 항암 방사선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런 수술 전 면역 항암을 통해서 어려운 수술을 피하고 오히려 심플한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합병증과 그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외래에서 설명드리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은 것이 통증이고 기침이고 호흡곤란,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면 수술이 아무리 잘 됐다 하더라도 암의 재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의 경험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하고 나면 통증은 100% 생깁니다. 모든 환자에서 다 생깁니다. 급성기에는 특히 심한데, 대부분 이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양의 약을 투여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많이 호전이 되긴 됩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에 있어서는 3개월이 지나고 나도 중등도 이상의 투약이 필요한 이런 만성 통증으로 되는 경우가 10에서 많게는 보고에 따라서는 70% 정도까지 보고되고 있는데, 경험적으로 보면 최근에는 20에서 30%의 환자가 수술 후 2개월에서 3개월이 지난다 하더라도 통증으로 고생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 경우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통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인지하시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일상생활로 빨리 돌아가시다 보면 오히려 빨리 통증이 사라지기 때문에 통증 때문에 너무 고민하시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시면서 통증이 생기면 약을 투여받으시면 훨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수술 직후에 기침을 많이들 호소를 하시는데 기침은 보통 절반 이상 호소하십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기전이 복잡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약저약 많이 다 써보는데 사실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시간이 걸려서 시간이 지나면 회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본인이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특히 운동 시 호흡 곤란이 생길 수 있는데 그래프를 보시면 수술 직후에는 급격하게 폐 기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2달, 6개월, 1년에 걸쳐서 호전이 되게 되고 이 그래프는 폐를 많이 절제하면 절제할수록 당연히 호흡 곤란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파란 그래프를 보시면 폐 전절제술, 주황색은 폐엽절제술,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그래프는 구역절제술이나 쐐기절제술인데 시간이 지나면 그 차이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폐를 적게 절제하면 적게 절제할수록 이런 호흡곤란은 좀 덜해질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많이 호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수면 장애를 포함한 우울증이 있습니다. 실제로 폐암을 진단받는 환자의 40%가 있게 되고 많이들 호소하세요. 그래서 수술 후 호흡곤란이 동반된다든지 통증이 있는 경우에 실제로 많이들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꼭 제가 외래에서 당부드리는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본인만 생기는 게 아니라 모든 환자에서 장기간 동안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잘 이해하셨으면 하고요. 통증은 진통제로 대부분 조절되지만 마사지를 한다든지 스트레칭을 하면 만성 통증을 줄일 수 있고 실제로 우울증과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항우울제의 도움을 받으시면 통증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침은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자극이 되는 게 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라든지 담배라든지 매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극이 되는 것을 피하고 우리가 호흡을 많이 하게 폐를 절제하게 되면 호흡이 짧아지기 때문에 대신 호흡 횟수가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나 점막 주변이 건조해져요. 그래서 적절한 가습을 하는 것이 기침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호흡곤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운동인데 여러 운동이 많이 있지만 제일 쉬운 운동은 역시 하루에 평지를 1시간 정도 걷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울증에 대해서는 일상생활로 복귀하시는 게 좋고 사회생활을 하실 수 있거나 아니면 취미생활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고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이런 우울증을 예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원에서는 종양정신건강의학이라는 종양학 환자들을 위한 정신건강의학이 따로 있습니다. 도움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으니까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면 폐암 수술의 기본은 흉곽경을 이용한 폐엽절제술의 임파선 박리술이고요. 최근에 이제 단순히 이런 폐엽절제술뿐만 아니라 초기 환자들은 쐐기절제술이나 구역절제술로도 완치가 가능한 시대가 왔고 국소 진행 폐암에 있어서 일부 환자들에 있어서는 면역 항암 후 수술을 하는 것이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허가를 받아서 활발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인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가급적 빨리 수술 전 일상생활로 돌아갈 것을 권유드리고 그럼에도 이런 합병증들이 남는다면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방사선 치료대 감사합니다. 오늘 그 방사선 치료 먼저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폐암에서 워낙 많이 시행되는 치료, 수술, 항암과 함께 많이 치료되고 있는 이제 치료법이라서 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짧게 방사선 치료가 뭔지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보통 방사선 치료하면 약간 레이저로 태운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그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포의 심부에 있는 이제 DNA라고 하는 그 유전 물질을 깨버려서 세포를 죽이는 이제 방식인데,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열을 가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걸립니다. 암이 이제 방사선 치료하면 대부분 물어보는 게 한 번 하고 나서 바로 줄었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이제 DNA가 손상이 되고 세포가 죽기까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좀 이제 종양이 제거되기까지. 그래서 치료 후에 수주나 수개월 뒤에 이제 이런 변화들을 주로 볼 수 있게 되고요. 뭐 방사선 치료 분류는 대부분 받으시는 거 외부 방사선 치료입니다. 내부는 이제 여성암이나 이런 것들에서 많이 시행이 되고요. 이 외부 방사선 치료는 뭐 이제 치료 받으실 때 보면 뭐 라인학이나 리낙 이런 얘기들이 보이는데, 리니어 액셀러레이터라는 이제 그 말의 약자가 되고, 이제 이 화면에 보이시듯이 이 가속기라는 이 기계에서 가속을 시켜서 요 방사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이제 쏘는 복잡한 장치가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를 누워서 대부분 이렇게 외부로 받게 되십니다. 그냥 기수별로 먼저 폐암에서 방사선 치료 역할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앞서 이창원 교수님께서 방사선 치료가 두세 배 나쁘다고 하긴 하셨는데, 뭐 실제로 이제 그게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방사선 치료 받는 분들이 대부분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분은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수술을 뭐 못하실 만큼 연세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 뭐 기저질환이 심하거나 폐기능이 좋지 않은 경우는 이제 방사선 쪽으로 오시게 되다 보니까 조금 성적이 나쁘게 보이는데, 뭐 실제로 이제 최근 연구에서 보면은 건강 상태가 비슷한 사람들 같은 병기에서 이제 무작위로 배정을 해보면 사실 생존율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서, 혹시라도 수술을 못 한다는 말을 들으셨을 때 너무 좌절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시행하는 게 이제 3기 폐암에서 완치 목적의 치료로 이제 또 항암 방사선 같이 많이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 최근에 이제 면역 항암제까지 더해지면서 5년 생존율이 거의 뭐 한 10% 이상 증가를 했기 때문에 뭐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셨을 때 이렇게 완치 목적으로 잘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더 많이 시행하는 게 사실 4기 폐암 환자분들이 방사선 많이 받게 되시는데요. 옛날에는 이제 항암만 주로 하시게 되고, 주로 방사선 치료 오시는 경우는 이제 뭐 어디 뼈 전이가 있거나 숨 차서 아파서 어디가 막혀서 이제 뚫으러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이제 새로운 개념은 이 똑같은 4기라도 막 이제 수십 개가 몸에 퍼져 있는 것과 뭐 한 5개 이하로 조금밖에 전이가 돼 있지 않은 이런 소수성 전이암이 따로 좀 분류가 되기 시작하고 있고, 이렇게 소수성 전이암은 다른 게 뭐냐면 방사선 치료를 저희가 다 건드릴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몸에 한 20개가 있으면 그거는 방사선을 다 치료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5개 정도 있으면 할만하고,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약물 치료만 하는 것보다 같이 더해주면 생존율이 좀 올라간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이제 방사선 치료의 영역이 점점 좀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사실 원론적인 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제가 주로 진료 볼 때 많이 듣는 질문 위주로 이제 Q&A 식으로 좀 먼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진료 보고 이제 오늘 치료 받고 가나요?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 CT를 막 수십 번 찍었는데 왜 방사선 치료한다고 또 찍냐고 이제 또 물어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뭐 이상한 이런 치료 기술에 대한 이름들이 뭐냐, 뭐 기계는 뭐 중요한가, 방사선 치료 집 앞에서 받아도 똑같냐, 뭐 아니면 옆에 사람은 30번 봤는데 왜 난 5번밖에 못 봤냐, 뭐 그 다음에 머리 빠지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또 이제 저희 기관에서 국내 최초로 중입자 치료를 지금 이제 전립선을 시작했는데 뭐 중입자 치료 받을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료를 본 당일에 치료가 불가능한 이유가 좀 있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 몸의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CT를 다시 찍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양복 맞추는 거로 저희가 비유를 많이 하는데, 기성복이 아니라 이제 치수를 재서 양복을 맞추려면 며칠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CT를 쭉 찍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치료를 할 때 저희가 진단용 CT 찍을 때는 늘 같은 자세로 뭐 만세를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찍으시는데, 방사선 치료할 때는 이 뭐 각도나 몸의 자세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르게 이제 방사선 치료에 최적화되도록 설계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CT를 다시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진료 본 다음에도 이런 몇 가지 과정을 좀 거치셔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건 이제 치료 역사인데요. 이제 옛날에 그 퀴리 부인부터 시작해서 치료가 이제 뭐 한 100년 동안 쭉 이어져 오고 있고,
작년에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방사선 치료가 처음 시작된 지 100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처음에 2차원, 3차원, 뭐 세기 조절, 요즘 IMRT라는 건 조금 익숙하게 많이 아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입자 치료, 양성자, 또 중입자까지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고요. 그 IMRT라는 거는 뭐 사실 모르셔도 되지만 그냥 이제 교양 삼아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2차원 치료는 이 암이 만약에 이렇게 이제 U자 모양으로 생겼고 안에 뭐 중요한 장기가 껴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다 그냥 다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하고 나면 후유증도 엄청 심하고 환자분들이 고생을 옛날엔 많이 하셨고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CT가 개발되면서 3차원 이제 치료 이렇게 좀 각도를 조절하면서 치료하는 방법이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나 이런 정상 장기 보호가 잘 이제 안 되는 그런 면이 있었고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이제 개발된 이 세기 조절이라는 게 결국 세기를 조절해서 암에는 많은 세기를 이제 세게 주고 그다음에 정상 장기에는 약하게 주는 이제 그런 컨셉이 되고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런 식으로 암의 모양을 이렇게 막 트래킹을 하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이게 거의 밀리세컨드 그러니까 뭐 10분의 1초, 뭐 100분의 1초 수준으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걸 이제 느리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게 이런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이렇게 굉장히 정교하게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옛날에 3차원 치료하면 설계를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좀 약간 투박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설계가 될 수밖에 없고 요즘에 세기 조절로 하게 되면 이렇게 좀 더 뭔가 정교하게 딱 그 암의 이제 종양 모양에 맞춰서 시행이 되다 보니까 뭐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제 방사선 폐렴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주변에 대한 선량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 감소의 효과가 있고 뭐 웬만한 병원에서 폐암 치료 받는다 하면 거의 요즘은 다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가 이제 보험이 되기 때문에 다 요걸로 받고는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 거는 이제 주로 뭐 초기암이나 뭐 이제 사기암 등등에서 이 방사선 수술, 뭐 방사선 체부 정위적 방사선 치료, 뭐 SBRT, 세이버 이런 이제 말들이 좀 들으실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작은 종양이 하나가 있을 때 이거를 짧고 굵게 끝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빔을 수십 개를 이제 에너지를 집중시켜서 특정 부분에만 이제 이거를 뭐 태우는 건 아니지만 암을 이제 괴사시키는 그런 식의 치료법이 되고 뭐 초기 폐암에도 적용이 되고 뼈전이에도 뼈전이의 척추의 전이가 만약에 뭐 몇 개 없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짧게 치료하는 방식들이 많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폐암의 중요한 이슈는 이제 이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쏘는 중에도 숨을 안 쉬실 수는 없으니까 이 횡격막의 움직임에 따라서 암이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옛날에는 그냥 적당히 좀 넓게 치료를 했고요. 이제 요즘은 이렇게 4차원 4D CT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걸 보면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암의 움직임을 트래킹을 하면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돼서 훨씬 더 정교하고 하게 되고 옛날 같으면 이제 이게 사실 미스가 조준이 잘 안 돼서 미스 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요즘은 그런 일 없이 굉장히 정확하게 치료가 잘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호흡 조절 이제 실제로 방사선 치료 해보시면 뭐 다양한 장치들을 사용하고 치료를 하시게 되고요. 이제 이렇게 횡격막의 움직임에 따라서 호흡에 따라서 암이 이제 위아래로 출렁출렁 움직이게 되는데요. 뭐 가장 단순한 방법은 배를 눌러버립니다. 그러면은 숨을 좀 쉬기가 어렵게 되시죠. 그래서 그 호흡에 따른 움직임 자체가 줄어듭니다. 숨을 얕게 쉬게 되면서. 그래서 이게 가장 좀 원시적이고 간단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숨 참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파형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숨을 쉴 때 이런 파형이 나오게 되는데 이 파형에서 특정 호흡 주기에만 방사선이 이제 쫙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요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연세가 너무 많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못 따라 하시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래도 저희가 일단 시도는 해보게 되고요. 요게 가장 사실 치료 자체만 봤을 때는 제일 좋은 치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많이 시도하고 있고 그 다음 조금 더 이제 일반적으로 또 많이 저희 기관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법인데 양압환기라 그래서 그 코골이 있으신 분들 막 주무실 때 쓰고 자는 그거랑 똑같은 건데 이게 폐를 요걸 쓰고 방사선 치료를 하면은 이게 이제 강제로 압력을 집어넣다 보니까 폐를 강제로 쫙 펴버립니다. 그러면 좋은 점이
폐가 작을 때보다는 쫙 펴진 상태에서 방사선을 치료하면 주변 폐에 대한 그런 데미지가 이제 감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뭐 여러 가지 방법 테크닉들을 써서 치료를 많이 하게 되고 실제로 이제 치료하시게 되면 이런 것들을 뭐 경험을 해보시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 기계가 뭐 어디는 뭐가 있고 뭐 이걸로 치료하냐 뭐 어떤 특정 브랜드를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근데 그냥 별로 안 중요합니다. 기계는 별로 안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산다 그랬을 때 뭐 K5를 타냐 뭐 그랜저를 타냐 이거 사실 이런 게 크게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실제로 방사선 치료할 때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계를 나는 뭐 어떤 사람은 뭘 썼다는데 나는 이걸 썼는데 뭐 차이가 있을까 이런 건 크게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좀 중요한 문제인데요. 사실 지방에서 워낙에 많이 오시고 방사선 치료 뭐 6주 한다 그러면 사실 6주 동안 타지 생활을 하시면서 방사선 치료 매일 받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집 주변 근처에 방사선 치료를 받아도 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형편이 좀 어렵고 뭐 사정이 안 되시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뭐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은 당연히 집도의가 중요한 걸 다들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방사선 치료는 뭐 대충 어디서 받든 다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저희 의사들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좀 많이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뭐 같은 기계를 쓰더라도 어떻게 치료 범위를 설정하고 어떤 호흡 뭐 조절 테크닉을 쓰고 뭐 처방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실 주관적인 부분이 좀 많아서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수술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의사 자체의 능력도 능력인데 이 병원에 얼마나 방사선 치료를 위한 사실 방사선 치료에는 의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방사선사, 물리학자 정말 다양한 직군이 이제 다 힘을 합쳐서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이런 서포트가 얼마나 잘 되냐 이런 기본 베이스가 잘 잡혀 있냐가 또 중요해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좀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는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는데 치료 성적이 실제로 많이 차이 나냐 그거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기왕이면 이제 다른 뭐 수술이나 항암을 같이 받는 병원에서 같이 방사선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횟수가 다른 이슈도 좀 있고요. 네, 그래서 뭐 누구는 30번이고 누구는 5번이고 누구는 10번 이게 왜 다르냐 이런 게 사실 뭐 병기 아니면 암의 사이즈 뭐 주변에 어떤 뭐 정상 장기가 좀 근처에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의사가 이제 결정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뭐 치료의 목표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통증 완화만 짧게 할 목적이면 좀 짧게 할 수도 있고 뭐 완치 목적으로 굉장히 길게 치료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주치의가 이제 정해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뭐 그냥 예시로 가져와 봤고요. 그 1기 폐암 환자에서 85세 남한이셨고 뭐 수술 못한다 그래서 폐 기능도 좀 안 좋으시고 연세도 많으시고 해서 이제 방사선 치료 체부 정의적 방사선 치료 SBRT를 했고 3년 후에 보시면 이게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암이 없어졌냐고 늘 물어보시긴 합니다. 근데 이게 수술이랑 다르게 수술은 요걸 잘라내니까 당연히 없어지는데 방사선 치료는 없어지진 않고요. 이렇게 방사선 치료한 흔적이 반드시 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폐가 섬유화되는 그런 모양이고요. 암 자체가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보통은 이제 암은 다 죽었지만 방사선 치료로 인한 이런 변화가 남아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3기 폐암 환자에서도 항암 방사선 후에 이렇게 종격동에 큰 임파선도 있고 했는데 뭐 3년 후에는 잘 줄어들어서 이렇게 잘 지내시는 경우들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작용은 위치에 따라 엄청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가 뭐 1기 폐암으로 뭐 그냥 폐에 대해서만 방사선 치료를 한다 그러면은 뭐 주로 폐렴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좀 진행된 암이거나 종격동에 가까운 이제 위치에 있다 그러면 식도가 가깝다 보니까 어떤 식도염의 리스크가 좀 추가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간혹 임파선이 목까지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요 임파선 쪽, 이 목 아래 임파선 쪽은 피부가 얇고 이제 가깝다 보니까 피부염이 가끔 생기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전신적으로는 이제 어디를 치료하든 상관없이 만성 피로감이 좀 거의 반드시 옵니다. 방사선 치료는 아직 이유는 잘 모르지만 반드시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되고 탈모는 안 옵니다. 예, 폐를 치료하면 탈모는 절대 안 오고요. 머리를 치료하면 탈모가 오지만 이제 방사선 어디를 쏘냐가 중요하거든요. 쏜 부위에만 방사선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립자 치료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저희가 뭐 뉴스에 몇 번 뭐 보신 분도 있겠지만 4월 28일에 처음으로 이제 전립선 환자 대상으로 치료를 시작했고요. 보시면 치료가 이제 총 3방이 있고 이 고정빔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겐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 고정빔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고정된 각도에서만 빔이 나오다 보니까 좀 간단한 치료밖에 안 됩니다. 전립선은 비교적 이제 이 치료 난이도가 높지 않은데 폐암은 치료하려면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요 복잡한 빔이 필요합니다. 요게 무게만 한 250톤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술력이 필요한 문제고 이건 이제 거의 셋업이 끝난 단계고 아마 내년 뭐 초 정도에 이제 시작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보시면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이제 뭐 SBRT라는 이제 그 방사선 치료한다 했을 때 기존 방사선은 아무래도 주변을 이렇게 좀 저설량이 좀 퍼지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는 반면에 중입자 치료는 그게 그 뒤로 이제 주변부로 정상 조직 주변부로 이런 설량의 이 누수가 별로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주변 정상 조직 보호의 장점이 있고 또 중입자 자체가 워낙 이제 그 치료 효과가 높다 보니까 뭐 치료 효과가 좀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기대를 받고 있는 치료법이고 뭐 언제 누가 가능하냐 이제 많이 여쭤보시지만 언제 뭐 정확히 며칠에 딱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한 3월 정도 될 수도 있고요. 그건 아직 확실치 않아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게 대상자 같은 경우는 현재 잡고 있는 거는 주로 이제 아마 1기 환자분들부터 먼저 시작을 할 것 같아요. 비교적 이제 치료 설계가 좀 덜 복잡하고 저희도 사실 경험이 없다 보니까 최대한 좀 1기 환자분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수술을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수술을 하는 거고요. 수술을 못 하는데 뭐 폐 기능도 좀 떨어지시고 이런 경우는 아까 보셨듯이 이제 주변 장기에 대한 이런 설량이 이제 제한되고 보존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먼저 좀 저희가 권유를 해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치료는 뭐 아마 1회에서 4회 안쪽으로 이제 짧게 끝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한병원 폐암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선민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토요일을 할애해서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폐암에서 쓰이는 표적항암제에서 강의를 15분 동안 맡았고요. 사실 폐암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비소세포 폐암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소세포 폐암에서 쓰이는 표적항암제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항암 치료에 대해서 받아보신 분도 계시고 그러실 텐데 저희가 이제 가장 고전적인 약제부터 개발이 됐었고 세포 독성 항암제 말 그대로 그냥 항암 주사로 맞는 항암제를 말씀을 하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표적 항암제가 개발이 됐고요. 가장 최근에는 면역 항암제가 개발이 됐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화살로 관역을 맞추듯이 표적을 가진 그런 암세포들만 표적을 해서 그런 암세포들만 이제 타겟으로 암을 죽이는 그런 치료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표적 항암제의 효과는 그 표적을 가진 암세포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을 선별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세포 독성 항암제보다는 훨씬 더 부작용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적치료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념을 보시면 표적치료제나 뭐 표적항암제나 비슷한 개념인데요.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나 유전자 융합 이런 이제 유전자의 변형이 생긴 암세포들을 가진 분들에서 쓰이는 약이고 일반적인 주사항암제 같은 탈모나 구역구토 이런 일반적인 부작용들이 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효과 면에서는 일반적인 항암제보다 훨씬 더 선택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 효과가 반응률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말하는 퍼센트가 훨씬 높고요. 대부분 저희가 이제 말하는 폐암은 비소세포 폐암, 특히나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형태인 선암에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저 파이 차트를 보시면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표적들이 현재까지 계속 개발이 활발하게 되고 있고요. 가장 최초로 2000년대에 개발된 표적이 EGFR입니다. 그래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특히 한국, 아시아, 동아시아에서 비흡연자 여성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저희가 가장 진료실에서 흔하게 접하게 되는 그런 표적입니다. 그래서 1등은 EGFR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에는 이제 ALK나 이제 다른 이제 아주 좀 100명에 한두 명 정도 발견되는 그런 이제 아주 좀 희귀한 표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EGFR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상피세포 성장인자의 그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기는 건데, 이 큰 전체가 암세포이면 그 세포막에 수용체로서 있는 EGFR에 세포 안쪽에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이 자체적으로 암세포의 생존과 증식 그리고 전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으로 이게 암세포가 증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많은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이 됐지만 그 중에서도 대부분 95%는 엑손 19번 결핍이나 엑손 21번의 L858R 변이로 발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 1세대, 2세대, 3세대 표적 치료제, 그래서 EGFR을 표적으로 하는 많은 약제들이 개발되고 있고요. 1세대가 이레사와 탈세바, 사실 가장 초기에 나온 약제이고요. 2세대는 그것보다 조금 더 광범위하게 이 유전자를 억제할 수 있는 지오트립이나 비진프로 같은 약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3세대 약들은 타그리소와 렉나자로 이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따가 조금 더 데이터 부분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 치료제는 효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포독성 항암제에 비해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그리고 굉장히 빠르고 반응률이 60, 70%를 상회하게 됩니다. 79세 할머니인데 아기 폐암 진단받고 유전자를 보니까 EGFR 돌연변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에 맞는 약을 이레사를 쓴 경우인데, 사실은 지금 2018년 1월 2일자 엑스레이가 왼쪽이고요. 2018년 1월 9일자 엑스레이, 거의 일주일간의 변화를 보시면 흉수, 왼쪽 흉곽 내에 차 있던 흉수가 특별한 흉수를 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되고, 이럼에 따라서 환자분들의 그런 증상도 훨씬 더 빠르게 개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적 치료제의 적용을 저희가 중요시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표적을 잘 찾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 치료제의 반응은 이렇게 CT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4주 이레사 치료 후에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빠르게 개선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그런 반응이라 나사로의 반응 같은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 유전자 변이를 찾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표적 치료제가 부작용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피세포 성장인자를 억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 상피세포가 분포하는 피부에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땀샘이 많이 나오는 얼굴 가운데 부위나 이렇게 두피, 여드름성 발진이 많이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손톱, 발톱 주위의 염증, 이런 것들로 조금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피부과 약을 처방해서 같이 병행하면서 피부 관리가 잘 되는 경우는 크게 일상생활에 문제 없이 잘 지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1세대, 2세대, 3세대 왜 이렇게 약이 계속 개발이 되는지, 이제 앞으로 또 4세대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표적 치료제들이 어쨌든 효과가 영원했으면 좋겠지만 언젠가는 또 암세포들이 거기에 적응을 해서 또 다른 유전자 돌연변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1세대에서 저희가 3세대까지 온 이유는 1세대, 2세대를 썼을 때 내성을 띠게 되는 그런 새로운 유전자 돌연변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3세대를 개발이 됐었고요. 이미 그 돌연변이로 가장 유명한 돌연변이가 T790M 돌연변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세대, 2세대 약을 쓰는 과정 중에 새롭게 또 암세포 내에서 발견이 되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3세대 약이 바로 타그리소와 렉나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세대 표적 치료제들이 활발하게 쓰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국산 신약으로 렉나자가 승인을 받고 첫 무상 공급을 시작을 하였고, 지금
이제 우리 이런 데이터를 보시면 왜 3세대를 먼저 써야 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이게 왼쪽 편은 이제 타그리소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개발한 약으로 기존에 우리가 이레사나 탈세바 같은 1세대 약과 비교를 했을 때 질병을 진행시키지 않는 기간을 16.5개월로 이제 데이터를 얻었고요. 그렇지만 1세대 약은 11개월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렉나자 같은 경우도 무진행 생존 기간을 20.6개월, 그 다음에 같은 임상에서 이레사의 경우는 9.7개월, 그래서 현격하게 질병 진행을 낮추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부터 3세대를 적용해서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3세대의 또 다른 이제 효과는 뇌 전이에도 아주 효과가 좋은 약이기 때문에 뇌전이가 많이 동반되는 그런 폐암에서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알크와 로스원 유전자 변이인데요. 사실은 이들은 거의 형제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알크랑 로스원은 약들 개발이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알크 유전자에 쓰는 약이 로스원에도 쓰이고요. 그 약이 이제 대표적으로 처음에 나온 약이 크리조티닙, 젤콜이라고 하는 약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자이카디아, 알레센자, 알룸브릭, 로비큐아 같은 약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 유전자는 사실 아까 보셨던 EGFR과는 다르게 두 가지의 유전자가 융합을 이루면서 세포 내에서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유전자 변이입니다. 그 다음 유전자는 KRAS인데요. KRAS는 사실 유전자가 발견된 지는 오래됐지만 최근에서 와서야 이제 약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KRAS 유전자 돌연변이 중에서도 G12C에 대한 그 유전자 돌연변이만 현재 지금 표적 치료제가 가능한 상태이고요. 여러 가지 신약 임상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 환자분은 지금 이제 의사 선생님인데 60대 남자분이시고 KRAS G12C가 다행히 발견이 돼서 최근에 소토랍십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보시면은 드라마틱하게 2주 만에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변이는 이제 맷인데요. 맷도 사실 한 1%에서 2%밖에 나오지 않는 아주 희귀한 돌연변이지만 사실 여기에도 벌써 두 가지 약이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캔마티닙과 테포티닙이라는 맷 엑손 14번 스키핑 돌연변이가 있는 분들에서 쓰이는 약들이 지금 승인이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제 이런 유전자 변이를 어떻게 찾느냐 그것도 궁금하실 텐데 사실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은 유전자 변이를 찾았던 그 결과지를 제가 실어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을 통해서 찾을 수도 있지만 혈액을 통해서 찾을 수도 있어서 이따가 액체 생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세한병원의 조직 병리 결과지 보시면 사실은 알크, EGFR, 그 다음에 로스원이 필수로 들어가고요. 그 외에 이제 PDL1, 다음에 홍민희 교수님께서 면역항암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필수 검사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KRAS나 맷, 앞으로 나올 다른 변이들은 이 병리 결과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 유전자뿐만 아니라 좀 더 폭넓은 NGS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NGS라는 게 이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이고 사실 조직에서 DNA와 RNA를 뽑아서 아주 광범위하게 수백 개의 유전자 돌연변이를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왜 이거를 처음부터 하지 않느냐 또 그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짧게는 2주에서 많게는 6주까지 소요되는 검사이기 때문에 모든 환자분들에 대해서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지금 좀 더 많이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액체 생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직 검사가 어려운 분들이 계시죠. 조직 검사 하기가 어렵거나 아주 종양이 작거나 위치가 아주 깊숙이 있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액체 생검으로 피만 뽑아서 혈액 내에서 순환하고 있는 그런 DNA를 쭉 NGS를 해서 보는 검사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아주 활발하게 하는 검사법인데 결과지 보시면 EGFR에서 이제 표적 치료제 받았던 분이시고 L858R 변이가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적 치료제 이후에 생긴 변이는 또 다른 EGFR C797S라는 변이가 있었던 분이고 이분은 추후에 임상시험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액체 생검은 사실 이제 일상 저희 진료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주치의 선생님들께 한번 요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런 거를 활용해서 임상 시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 치료제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표적 치료제 쓰고 나서 반응이 조금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표적 치료제 플러스 항암제를 하는 임상 시험을 또 조만간 시작할 예정이라서 이런 것들이 실제 임상시험에서도 잘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많은 종양학 공부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보시는 NCCN 가이드라인인데 여기에 벌써 10개 이상의 표적 치료제, 표적과 표적 치료제가 리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하지 않은 것들 중에 BRAF, RET, NTRK, HER2가 있고요. 표로 한 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가장 흔한 순서대로 EGFR이 제일 처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EGFR 중에서도 아까 제가 언급은 안 했지만 엑손 20번 삽입 돌연변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미 두 가지 약, 아미반타막과 모볼사티닙이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알크, 로스원, 그 다음에 비라프는 다브라페닙과 트라메티닙이 급여가 가능하고 아주 드물게 엔트랙도 발견이 되는데 엔트랙은 엔트랙티닙이라는 약도 있고 라로트랙티닙이 있습니다. 그리고 MET 엑손 14 스키핑 뮤테이션과 RET 퓨전, 그 다음에 KRAS G12C,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HER2 뮤테이션까지 현재 사실 지금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그런 표적 치료제 분야들이라서 저희가 학회에 가면 매번 새로운 약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표는 계속 변화를 할 것이고요. 또 임상시험이 참여함에 따라서 또 새로운 치료법들이 계속 개발되면 또 이제 계속 진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소세포 폐암, 특히 선암의 경우는 표적 치료제가 굉장히 중요한 옵션 중에 하나고 표적을 찾는 것 자체가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표적 항암제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적이 있는 분에 한해서만 쓸 수 있고 NGS로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 중요하겠으며 빠른 효과와 적은 부작용을 가진 약, 그렇게 하지만 결국 내성이라는 게 생길 수 있는데 이 내성을 극복을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까 저희가 이제 그 연세한병원 폐암센터가 아시아 최고 다학제 팀 및 국내 첫 선정에 대해서 이제 국내 그다음에 해외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저희 이제 신약 임상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연세한병원 폐암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종양내과 홍민희라고 합니다. 벌써 이제 1시간 이상 강의를 듣고 계신 것 같아서요.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면역항암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이제 웹툰을 예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이제는 만든 지 한 2년 넘은 것 같은데 웹툰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표적항암제도 그렇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면역항암제도 그렇고 많은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네이버에 고리타 만화가 고리타 이렇게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채널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카카오톡 채널. 요거 아마 찍으시면은 채널 들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톡에다가 폐암이라고 검색을 해도 아마 나오실 텐데, 예. 여기 가면 저희가 이제 기사도 업데이트하고 이 아마 블로그도 저희가 이제 연동을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임선민 교수가 보여드렸던 그 똑같은 슬라이드인데요. 어쨌든 그 항암제라고 하는 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예전부터 썼던 세포독성 항암제, 뭐 머리가 빠지고 뭐 구역구토가 있는 세포독성 항암제가 있고, 그다음에 임선민 교수가 얘기했던 표적 항암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제 면역 항암제, 우리 몸의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 세포를 공격하는 이런 다른 메커니즘의 항암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란 무엇이냐? 이제 우리 몸의 면역력을 항진시켜서 이제 암을 공격하는 건데요.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릴 그 뭐 PD-1, PD-L1 억제제라는 거 말고도 사실은 면역 항암제는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 저희가 이제 비소세포 폐암 또는 소세포 폐암에서 얘기하는, 아니면 다른 암종에서 얘기하는, 최근에 이제 가장 활발하게 얘기되고 있는 면역 항암제들은 주로 이제 PD-1, PD-L1 억제제고요. 이제 이건 뭐냐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이제 정상적으로 암세포를 공격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암세포가 굉장히 영리하기 때문에 이런 PD-L1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위장 신분증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 이런 면역 세포의 공격을 피하게 되죠. 그래서 근데 이런 PD-1, PD-L1 억제제는 이런 위장 신분증을 이제 무력화해 가지고 T림프구의 작용을 이제 작용을 항진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고, 이런 그 고리타 만화가가 만들어 놓은 그림도 있습니다. 현재 이제 판매 중인 이제 PD-1, PD-L1 억제제는 이제 상품명으로 보면 키트루다, 뭐 티센트릭, 임핀지, 바벤시오, 옵디보가 있고요. PD-1 억제제로는 이제 키트루다, 그리고 옵디보, 그리고 PD-L1 억제제는 나머지 티센트릭, 임핀지, 바벤시오인데 사실 거의 같은 기전의 약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들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사실 의학에서 가장 큰 성취를 이루신 분들이 노벨상을 받죠. 그래서 5년 전에 이런 PD-1, PD-L1 억제제를 만드신 분들이 사실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암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이런 약제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PD-1, PD-L1 억제제에 대해서 좀 다르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몸에 T세포가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백혈구 중에 하나인데,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을 하는데, 이 T세포를 잘 가게 할 수 있는 엑셀도 있고요, 못 가게 할 수 있는 이제 브레이크도 있는데, 이런 PD-1, PD-L1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이놈의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이 브레이크를 누르니까 이제 T세포가 앞으로 안 가는 거죠. 암세포를 공격하지 않는데, 브레이크를 잘 띄게 하면, 브레이크를 막 암세포가 누르고 있는데 그걸 억지로 띄게 하면 저희가 이제 암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전으로 이런 약제를 만들었고, 이 T세포는 뭐 X랑 브레이크가 PD-1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은 뭐 OX40, 뭐 CD137, 그다음에 뭐 CTLA4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뭐 일종의 브레이크 엑셀인데, 엑셀을 잘 눌러주고 브레이크를 잘 띄게 하는 이런 약제들을 저희가 활발하게 개발을 하고 있고, 이 내용들은 이제 뒤편에 이기쁨 교수님께서 좀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는 그러면 다른 항암제랑 어떤 특징이 있냐?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백신 맞아보면, 어렸을 때 백신을 맞으면 사실은 굉장히 오래 가죠. 뭐 평생 가는 백신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장기간으로 이제 효과를 지속한다. 약제를 중단해도 약제 효과가 계속 지속된다는 점이 있고, 두 번째는 반응이 한 번 있으면 내성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약간 표적 항암제랑 다른 건데, 표적 항암제는 이제 처음엔 잘 듣지만 굉장히 많은 수의 환자가 대부분 반응을 하지만 내성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는데, 면역 항암제는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내성이 잘 생기지 않아서 장기 생존이 가능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완치까지도 가능한 이런 약제들이고요. 그다음에 포근악물 항암 효과, 우리 아까 표적 항암제는 일정한 특정한 돌연변이가 있는 그 환자분한테만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이 면역 항암제는 굉장히 광범위한 암세포에 표적이 없더라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폐암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비소세포 폐암뿐만 아니라 소세포 폐암, 뭐 다른 두경부암, 식도암, 뭐 방광암, 거의 대부분의 암종에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이런 항암제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표적 항암제와 비슷하게 일반 정상 세포를 잘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골수 억제, 특히나 이제 백혈구가 떨어진다든가 이제 빈혈이 생긴다든가 이런 부작용이 없고, 그다음에 탈모나 구역구토 같은 이런 일반적인 세포 독성 항암제의 부작용이 없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까 임선민 교수님이 보여드린 표인데, 이제 표적이 있는 환자분들은 어쨌든 일반 1차적으로는 표적이 있는 표적 치료 항암제로 치료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요. 표적이 없는 환자분들, 전체 한 30-40% 정도 된 환자분들은 면역 항암제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면역 항암제 이전에 이제 환자분들의 어떤 그 치료 성적을 보게 되면 사실 이 빨간색이
저희가 평균 생존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개월 수인데요. 뭐 대부분 보면 뭐 9.7, 9.9에서 1년이 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환자분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임상시험에 들어갔던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뭐 다른 기저질환이 없고 다른 장기 기능이 정상적인 환자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를 치료했을 때 대부분 이제 1년 미만의 이런 생존 기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게 장기 생존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이게 이제 보면 여보이라는 약을 이제 악성 흑색종에서 사용했을 때인데 이제 36개월이죠. 그러니까 3년째까지 사실은 많은 환자분들이 사망하시긴 하지만 3년까지 살아계신 분들은 그 이후에도 쭉 생존을 합니다. 그래서 120이라고 하면 이제 120개월, 즉 10년이죠. 10년 동안 생존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폐암에서 이제 키트루다의 효과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한 3년까지는 그래도 어쨌든 한 40% 정도 환자분이 살아계시긴 하지만 이 환자분들이 주로 더 이상 사망하지 않고 쭉 이렇게 계속 지속되는 장기 생존을 볼 수 있다. 사실 이것이 이제 면역 항암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PD-L1 발현율, 내가 발현율이 뭐 높냐 낮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PD-L1 발현율이 높은 분들이 면역 항암제가 더 잘 될 가능성은 분명히 높아요. 근데 그럼 이걸 어떻게 측정하는 것인가? 이제 암세포에 제가 염색을 해가지고 전체 암세포 중에 이제 몇 퍼센트가 PD-L1이라는 것을 발현하는가를 보고 이제 발현율이라고 얘기하고요. 주로 한 100개 정도의 암세포를 저희가 세보고 100개 중에서 40개가 염색이 돼 있다. 그러면 발현율이 40%. 100개 중에 80개가 염색돼 있다. 그러면 발현율을 저희가 한 80%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발현율이 높을수록 면역 항암제 좀 더 잘 듣는 경향을 가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2016년도에 발표됐던 굉장히 중요한 연구고요. 그래서 뭐 기존의 그 4기 비소세포 폐암의 표준 치료법은 세포독성 항암제 2개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인데 이제 PD-L1 발현율이 높은 환자분들 50% 이상인 면역 항암제가 잘 들을 것 같은 환자분을 대상으로 해서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와 신약이었던 키트루다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비교했더니 어떤 약이 더 좋았냐? 키트루다가 이제 월등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5년째 생존율을 보시면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가 한 16%였던 거에 비해서 면역 항암제인 키트루다는 2배 정도 되는 32% 정도를 보여줬고 그 중앙 상종값 기존 세포독성 항암제는 역시나 과거의 약들과 비슷하게 한 13개월 정도를 보여줬고 정말 거기에 2배, 딱 2배 정도 되는 26개월을 이제 키트루다가 보여줬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PD-L1 발현율이 높은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키트루다 단독요법이 완전히 표준요법으로 자리 잡았고 그럼 부작용 측면에서 어떠냐? 부작용 역시 훨씬 더 적은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구역구토, 빈혈, 뭐 피로감 이런 것들에 있어서 뭐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보다 키트루다가 이제 월등하게 이제 적은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은 부작용,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바탕으로 해서 뭐 이런 약제 현재 뭐 표준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뭐 급여까지 다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치료했던 환자분들 보여드리면 43세 굉장히 젊었던 이제 4기 환자분이었고 뭐 특정한 유전자 돌연변이는 없으셨고 PD-L1 발현도 사실 이분은 없었습니다. 발현 반응이 없으면 어쨌든 면역 항암제가 효과가 있을 확률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당시에는 이제 뭐 이게 아마 2016년도 정도 환자분이어서 이런 약들이 사실은 원활하게 사용될 수는 없었는데 당시에 이제 표준 치료였던 뭐 알림타, 뭐 시스플라틴, 그다음에 뭐 도시탁셀, 뭐 젬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용했습니다. 사실 거의 다 약제를 사용하였고 거의 반응은 없었는데 저희 기관에서 이제 무상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서 당시에 막 들어왔던 이제 PD-1 억제제인 이제 옵디보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겨드랑이에 있던 림프절도 거의 다 사라지고 흉수도 굉장히 많이 감소하는 걸 보였고요. 이번 이게 두 번째 사진은 이제 30개월째에도 이렇게 거의 3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도 이런 반응을 보여주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잘 생존하고 있는 그런 환자분입니다. 아까 이제 그 PD-L1 발현이 높은 환자분들의 데이터를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PD-L1 발현율이 높은 환자분들, 50% 이상인 환자분들은 전체 환자의 한 30% 정도고요. 나머지 한 60, 70% 환자분들은 이제 PD-L1 발현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들은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런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세포독성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를 병합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굉장히 유명한 연구고요. 한 번도 치료받지 않은 비소세포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세포독성 항암제 2개만 쓴 군, 그다음에 세포독성 항암제 플러스 면역 항암제인 키트루다를 비교해서 병용한 군을 비교하였더니 데이터도 역시나 앞에 이제 보여드렸던 데이터 비슷하게 거의 2배 정도의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3년째 생존율이 기존의 세포독성항암제가 17%였던 거에 비해서 이런 세포독성항암제 플러스 면역항암제를 사용했더니 한 32% 정도 되고요. 반응률 같은 경우에도 뭐 기존의 약제가 한 20%였던 거에 비해서 48%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작용은 어떠냐? 약을 2개를 썼을 때랑 3개를 썼을 때랑 3개를 쓰면 부작용이 월등히 더 높아질 것이냐? 사실 그렇지 않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구역구토, 빈혈인데 높기는 약간 높죠. 높긴 약간 높지만 아주 조금밖에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약을 한 가지 더 추가했었어도 뭐 부작용이 크게 증가하진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그 면역항암제는 조금 다른 부작용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항진시키기 때문에 이제 뭐 구역구토라든가 탈모 같은 건 없지만 염증들을 조금씩 일으킬 수 있고요. 대표적인 건 이제 폐렴이라든가 뭐 신장염 아니면 갑상선염 같은 걸 일으킬 수 있는데 그 비율이 많지는 않습니다. 가장 이제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갑상선 기능 이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오는데 보통 한 4% 정도라고 얘기하고요. 아마 키트루다 같은 거 투여받으시는 분들은 가끔 이제 저희들이 내분비내과 선생님, 갑상선 저하증을 보신 선생님한테 보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뭐 한 4% 정도 환자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요. 아무튼 대부분은 굉장히 경하고 관리가 가능한 정도입니다. 심한 환자분들은 잘 없고요. 그만큼 부작용이 별로 없는 약제라고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키트루다, 뭐 PD-1, PD-L1 이런 억제제들은 뭐 굉장히 오랫동안 급여가 되지 않았고, 특히 뭐 2차 치료에서는 급여가 안 되지만 1차에서는 급여가 되지 않다가 정말 다행히도 이제 작년 3월부터는 이제 전부 다 1차에서 급여가 되는 상황이어서 아마 대부분 환자분들은 뭐 작년 3월 이후에 진단받으신 분들은 키트루다를 단독으로 사용할 거나 아니면 키트루다 플러스 세포독성 항암제를 투여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표적이 있는 분들은 표적으로 치료해야 되고요. 표적이 없는 이제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1차 치료는 어쨌든 뭐 그 PD-1, PD-L1 억제제랑 세포독성 항암제를 섞어 쓰든지 아니면 PD-L1 발현이 높은 경우에는 이제 키트루다나 티센트릭 같은 면역 항암제를 단독으로 쓰는 것이 이제 표준 치료법이고요. 이제 급여가 되는 게 이제 이 조합 중에서는 키트루다 플러스 세포독성 항암제여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 워낙 이제 이런 약제들이 이제 좋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변이가 있는 분들이 이 약을 쓰고 싶다. 변이 뭐 EGFR 변이가 있어서 렉나자를 잘 드시고 계신데 저기도 키트루다를 한번 맞아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면역 항암제는 뭐 특히나 이제 EGFR, ALK 양성 환자에 있어서는 잘 듣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물론 이제 이런 항암제들이 전부 내성을 가지고 뭐 세포독성 항암제도 사용하고 뭐 더 이상 쓸 약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면역 항암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표적이 있는 분들은 어쨌든 반드시 표적이 더 먼저 사용되는 1차 요법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뭐 면역 항암제는 4기 폐암에서만 사용합니까? 예. 아까 이창현 교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술한 이후에 그냥 처음부터 수술을 했는데 2, 3기가 나왔어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면역 항암제를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면 이런 재발률 그리고 사망률을 감소시킨다라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수술을 또 바로 하지 않고 2, 3기 환자분들에 있어서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랑 면역 항암제를 같이 먼저 섞어 쓴 다음에 한 3주기 정도 섞어 쓴 다음에 수술을 하게 되면 더 좋은 효과를 보여줬다. 아까 이창현 교수님 잠깐 보여주셨던데 예, 그 이야기고요. 아무튼 수술을 했더니 완전관에 세포가 모두 다 사멸되어 있는 경우가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표준요법이긴 한데 보험은 아직 되지 않는 그런 표준요법이고요. 정리를 해보면 이제 표적이 없는 환자들에 있어서 이제 최선의 치료는 면역항암제 또는 면역항암제 플러스 세포독성 항암제고, 현재 이제 폐암에서 주로 사용하는 면역항암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PD-1 억제제 또는 PD-L1 억제제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면역항암제들은 이제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보다 이제 훨씬 적은 독성을 보여주게 되고요. 예, 그리고 내성이 거의 없고 내성이 없는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장기 생존까지 가능하게 하는 그런 약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면역항암제는 보여드린 대로 4기 환자뿐만 아니라 이제 2, 3기 환자에 있어서도 그 사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세한병원 폐암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현재 개발 중인 폐암 신약과 기대 효과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아무리 치료 약제가 좋아도 결국은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기전을 이제 최대한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이 이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조직학적인 분류로 앞서 이제 홍민희 교수님과 임선민 교수님께서 평평상피세포암, 선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저는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의 임상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수술적 절제가 불가능한 비소세포 폐암 환자들과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들, 특히 EGFR, ROS1, HER2, KRAS G12C 그리고 유전자 돌연변이가 없는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임상 연구들이 있으니까 쭉 한번 이제 같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절제 불가능한 1기, 2기 비소세포 폐암입니다. 이제 퍼시픽4라는 임상 연구가 있는데요. 앞서 김가원 교수님께서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SBRT라고 해서 이제 방사선 치료를 국소 이제 병변에 있어서 치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수술이 안 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SBRT와 이제 두발라마비라고 해서 면역 항암제를 같이 병용하는 임상 연구가 있고요. 특히나 EGFR 돌연변이가 있는 1기, 2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오시멀티닙을 투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3기 비소세포 폐암입니다. 퍼시픽 9라는 이제 임상 연구가 있는데요. 이 연구는 이제 앞서 더발로마비라는 약이 이미 승인이 되어서 투약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일부에도 이제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면역 억제제인 몰레클루맙, 모날리주맙을 투여를 하면서 최대한 이제 내성 기전을 이제 극복하고자 임상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슷한 연구 세팅인데요. 키바이브 006이라고 해서 MK7684A라는 이제 티짓과 키툴다를 병용을 한 이제 요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이 불가능한 3기 폐암 환자에 있어서 항암 방사선 치료 이후에 면역 항암제를 같이 병용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EGFR 돌연변이 비소세포 폐암 환자들입니다. 스테리오라는 임상 연구가 있는데요. 이 연구는 EGFR 19번 결손 L858R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SBRT와 이제 오시멀티닙을 같이 투여를 하는 연구로 이제 한 5개의 이제 병변 이하로 이제 있는 환자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제 3세대 EGFR 표적 치료제를 쓰고 나서 내성 기전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앞서 임선민 교수님께서는 1세대 또는 2세대를 쓰고 나서 T790M 돌연변이가 가장 흔하게 나타난 돌연변이라고 설명을 주셨는데요. 타그리소 같은 이제 3세대 표적 치료제를 쓰게 되는 경우 다양한 기전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저희가 눈여겨보는 거는 C797X, 그 외에도 맷 증폭 등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팔로마2라는 임상 연구입니다. 여러 가지 코호트들이 열려 있는데 EGFR 19번, 21번 외에도 20번 산입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항암제 그리고 아미반타마비라는 이제 EGFR과 맷을 억제로 하는 이 약제들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또 코호트 4를 보시면 아미반타마비를 투여하고 나서도 3개월 정도 이제 질병 진행 없이 유지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피하 주사로 아미반타마비 개발이 되어서 이 부분들도 이제 활발히 환자들이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로마 3라는 연구는 3세대 EGFR 표적 치료제인 오시멀티닙과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진행이 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레이저티닙과 아미반타마 피하 주사 또는 정맥 주사로 임상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3세대까지 얘기를 들으셨는데요. 사실 이제는 4세대 EGFR 표적 치료제까지 개발이 되고 있어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먼저는 이제 4세대 표적 치료제가 있는데 그 중에 블루 945 그리고 BBT 176이 있습니다. 이 표적 치료제는 C797X를 이제 표적으로 하는 약제로 C797X는 약 10에서 20% 정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 진A02라는 임상 연구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오른쪽에 보시는 이 파취투맙 데릭스테칸이라는 이제 약이 HER3를 억제를 하는 이제 항체 약물 접합제로 개발이 되어서 표준 치료제와 이제 비교해서 임상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날로라는 임상입니다. 날로는 NX019라는 EGFR 표적 치료제가 있는데 이 EGFR 표적 치료제는 신기하게도 19번, 21번 등의 흔한
EGFR 유전자 돌연변이 외에도 흔하지 않은, 즉 EGFR 20번 선입변이 G719번 S, L861번 Q 등을 이제 표적으로 하는 임상 연구입니다. 마지막으로 맷 알마크이라는 연구인데요. 앞서 이제 잠깐 임선민 교수님께서 칸마티닙이라고 해서 맷 엑선 14 스키핑 돌연변이 있는 이제 환자들 대상으로 투여할 수 있는 약을 소개를 하셨는데, 그 외에도 이제 아미반타맙과 함께 병용하는 약제로 주로 이제 맷 증폭 외에도 맷 엑선 14 스키핑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들에게 투약을 이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그렛 그리고 사바나 등의 임상 연구가 있습니다. 이그렛은 AGD9592라고 해서 이제 EGFR과 맷을 억제를 하는 약제가 되겠고요. EGFR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들 그리고 없는 환자들도 모두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바나라고 해서 사볼리티닙을 같이 이제 투약하는 임상 연구가 있는데, 이 사볼리티닙은 이제 맷 억제제입니다. 맷의 증폭이 약 10에서 25% 정도 확인이 되는데요. 오시벌티닙 또는 위약과 사볼리티닙을 병용을 하는 요법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최근 들어서 이번에 항체 약물 접합제가 이제 굉장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파트리투맙 디육스티칸 외에도 TROP2 그리고 CCAM 그리고 소세포 폐암에서는 DLL3까지 이제 표적으로 하는 약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TROP2의 경우는 비소세포 폐암 선암에서 약 80% 정도 발현이 되고 있고요. CCAM5는 약 25% 정도 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 항체 약물 접합제의 역할이 비소세포 폐암 선암, 특히 이제 돌연변이가 없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EFC 임상이라고 해서 테드 연구가 있습니다. CCAM5가 이제 양성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항체 약물 접합제인 SAR 에이전트와 도세탁세를 비교하는 임상 연구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EGFR 또는 HER2 엑선 20번 산입 돌연변이 비소세포 폐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블루 451, 오릭 114 그리고 인라이벤이라는 임상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로스1 돌연변이가 있는 비소세포 폐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TRUST2라는 임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연구는 탈리트랙티닙이라고 해서 이전에 로스 표적체 치료제에 실패한 환자뿐만이 아니고 이전에 한 번도 치료받은 적이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연구를 TRUST라는 임상 연구를 진행을 했을 때 객관적 반응률이 약 92% 그리고 이전에 치료받은 환자들은 한 50% 정도 되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는데요. 저희 기관에서도 이제 로스1 돌연변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전에 치료에 실패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KRAS G12C 돌연변이 비소세포 폐암 환자들로 세 가지 임상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서 이제 임선민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소토라십이라고 해서 이미 이제 FDA 승인을 받고 표준 치료제로 잡혀져 있는 이 약제를 무상으로 공급을 해드리면서 같이 이제 획득 내성 기전을 이제 규명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노바티스 그리고 D3 바이오에서 개발 중인 표적 치료제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전자 돌연변이가 없는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면역 항암제 연구들이 있는데요. 사실 한 8개 정도 되는데 이제 일부 추려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1차 요법으로 벨로시티 렁이라는 임상 연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항체 약물 접합제인 사시투스맙 고비테칸이라는 약과 항 PD-L1 그리고 항 TZ 약제인 각각 진베렐리맙과 돈바날리맙을 병용을 하는 임상 연구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스카이로켓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SBRT 치료를 하면서 면역 항암제 두 가지 면역 항암제를 이제 병용하는 요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GSK 그리고 이제 라티파이라는 임상 연구가 있는데요. GSK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PD-L1이 높은 환자들만 대상으로 PD-1 억제제인
도스탈리맙과 TZ 억제제인 GSK 에이전트를 같이 병용하는 임상 연구가 있고, 이제 면역 항암제를 쓰고 또 면역 항암제가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요. 그 이제 궁금증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라티파이라는 임상이 있습니다. 즉 기존에 알려진 더발루맙과 ATR 억제제인 세라라설팁을 병용하는 요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세포 폐암은 사실 임상 연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두 가지 좀 해볼 만한 이제 연구가 MK7339013 그리고 이제 델피 연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는 이제 소세포 폐암 제한기로 펜브롤리즈맙과 이제 올라파립이라는 약제를 병용을 하는 요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세포 폐암의 경우는 지난 20년 동안 사실 치료제가 뚜렷이 없었는데 최근에 확장기에서 2차 요법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암젠 757이라는 임상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탈라타맙이라는 이제 바이트 몰레큘인데요. 이 약제는 이제 표준 치료제인 러비넥티딘과 비교하는 임상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다양한 신약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환자분들께서 임상 연구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결국은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좋은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임상 연구를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